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 사연자입니다. 많은 고민 끝에 제 이야기를 전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막상 이야기를 하려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어렵기만 하네요. 이제 곧 마흔을 바라보는 인생의 짧다면 짧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무척 길고 어려운 이야기이거든요. 어린 시절 저는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 덕분에 유복한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그때는 참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자식들을 위해 뭐든 해주시려던 다정하신 부모님과 말썽쟁이 남동생까지 저희 네 식구는 별 걱정 없이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던 저는 그런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모범적인 학생이 되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 덕분에 많은 것을 누리고 지냈지만 제가 누리는 것들을 위해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저와는 달랐어요. 막내라서 너무 오냐오냐 기른 탓인 건지 아니면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어려움을 몰라서 그러는지 나이를 먹도록 철이 들지 않았거든요. 어려서는 장난기 많은 성격이라 그저 별난 줄만 알았는데 사춘기가 지나서도 철들 생각이 없이 사고만 치고 다니더라고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어쩌다 질 나쁜 아이들을 사귀었는지 자꾸 부모님의 기대와 어긋나는 행동을 하곤 했었죠. 그렇게 남동생은 모범생이었던 저와 달리 학교에 문제아로 자랐고 위험한 짓을 하며 부모님 속을 뒤집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동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을 봐온 저는 그런 동생을 이해하지 못했고 한때는 그런 동생을 미워하고 원망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동생이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부모님과 저는 동생이 제발 철들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렇게 동생이 사고치고 다니던 와중에도 저는 희망하던 대학 입시에 성공하며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바라던 바를 이루었던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도 착실히 공부하겠다며 보람찬 대학 생활을 기대했어요. 그러면서 틈틈이 부모님을 도와드리기도 했었죠. 당시 저희 부모님께서는 파주에서 전기장판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생산 공장은 늘 일손이 부족한 탓에 물량이 많아 바쁠 때면 부모님까지 야근을 하셔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생하시는 부모님 걱정에 자주 일을 돕곤 했었어요. 하지만 철없는 제 동생은 한 번도 부모님을 도운 적이 없었어요. 동표야, 너 오늘 학교 끝나면 어디 가지 말고 공장으로 좀 가. 알았지? 아, 왜? 나 바쁜데. 네가 바쁘다고 나나 부모님보다 바빠? 또 무슨 사고 치고 다니느라 바쁘겠지. 그러지 말고 공장 가서 부모님 일손 좀 도와드려. 요즘 시즌이라 일손 부족하시다고 난리시잖아. 아이, 싫다니까. 그렇게 걱정되면 누나가 가서 도와드리든가. 누나 내일 시험 있어서 공부하느라 바빠서 그래. 그러니까 네가 누나 대신 좀 가서 도와드려. 응? 몰라. 나 바쁘니까 그렇게 걱정되면 누나가 가던가. 알아서 해. 늘 부모님을 도와드리던 저도 그날은 다음날 있을 시험 때문에 공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고3이면서도 공부할 일 없는 동생을 보내려 했지만 동생은 놀기 바쁘다며 제 말을 무시했어요. 결국 제가 일을 일찍 끝내고 도와드리러 가야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 시간이 그렇게 지난 줄 모르고 어느새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경찰로부터 믿을 수 없는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경찰은 저희 부모님 공장에 크게 사고가 났다며 제게 병원으로 가보라 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곧바로 병원으로 향한 저는 부모님이 무사하시기를 바랐지만
제가 다시 보게 된 것은 이미 차게 식은 부모님의 시신이었어요. 부모님과 직원 몇 분이 늦게까지 공장에서 일을 하시던 중에 공장에 불이 나며 다들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만 연기에 질식되어 공장 내에서 사망하시게 되었던 거죠. 제가 평소처럼 부모님을 도왔더라면 저도 부모님과 함께 변을 당했을 텐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부모님을 뒤로 했던 저만 목숨을 구한 셈이 되었네요. 덕분에 저는 부모님을 잃은 슬픔과 혼자 살아남은 죄책감을 함께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슬퍼할 여유도 없었어요. 불이 난 원인이 기계 과부하로 인한 합선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며 사고가 저희 부모님의 책임이 되어 그분들의 자식인 저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했거든요. 다행히도 평소 저희 부모님의 성품을 알고 계신 유족분들 덕에 합의를 보며 감옥살이만은 면할 수 있었지만 그 뒤 사고의 책임과 유가족에게 도리를 해야 했던 저희는 부모님이 남기신 모든 재산을 전부 정리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남매는 하루아침에 천의 고아에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 저는 학비를 감당할 수도 없고 당장 가장이 되어야 하는 탓에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전 재산을 처분한 뒤에도 갚아야 할 빚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거든요. 그 후 저는 혼자 동생 뒷바라지를 하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고 고생 모르고 자랐던 제 손에는 어느새 굳은 살이 가득해지게 되었습니다. 사고치고 다니던 동생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성인이 되었고 저는 동생만큼은 책임지고 싶었지만 동생은 자기도 돈을 벌겠다며 스스로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없는 동생이 이제야 철이 드나 싶어 다행스럽기도 했지만 또 그게 마냥 기쁘지는 않더라고요. 공장 운영하던 부모님 밑에서 모자람 없이 자란 동생이 공장 일을 한다니 누나된 마음에 괜히 속이 상했어요. 그래도 이제는 부모님 없이 저희가 스스로 건사하며 살아야 했으니 별 도리가 없었죠. 그렇게 저와 동생은 몇 년간 쉼없이 일하며 돈을 벌었고 몇 년 만에야 겨우 남은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는 20대 후반이 되었고 동생은 20 중반이 되었네요. 빚 갚느라 청춘은 다 흘러보냈지만 그래도 남은 빚이 더 없으니 이제 다시 새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동생과 함께하는 미래를 그렸죠. 하지만 동생은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을 벌어야겠다며 원양어선을 타겠다고 제게 알려왔습니다. 그 말에 동생이 걱정되었던 저는 동생을 뜯어말렸어요. 부모님도 하루아침에 사고로 잃은 마당에 동생에게까지 위험한 일을 시킬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생은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게 작별 인사도 없이 어느 날 배를 탄다는 쪽지 한 장만 남겨두고 떠나버렸더라고요. 아마 동생도 부모님을 잃은 일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우리 집을 일으켜 세우겠다며 동생은 큰 돈을 벌어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며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동생과 오래도록 소식이 끊기게 되었죠. 저는 동생이 걱정되어 어떻게든 동생의 소식을 알아보려 했지만 동생은 배를 타고 나간 뒤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제게 연락도 주지 않았어요. 저는 동생이 어딘가에서 잘 살아있기만 바랄 수밖에 없었고 그 사이 저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 잃고 동생마저 떠나버린 제 사정을 안타까워하며 제게 새 가족이 되어주겠다던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그 남자가 저의 동아줄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결혼을 하더니 1년도 안 되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아니,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것이 본 모습이고 그동안 저를 속였던 거겠죠.
남편은 저를 호강시켜주겠다며 결혼하고는 일을 관두고 살림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남편이 이것저것 사업을 하던 사람이라 금전적으로는 부담이 없었거든요. 30 넘어 결혼한 탓에 하루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아이를 갖기 위해 집에서 살림을 하며 가정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생각처럼 쉽게 찾아와 주지 않았고, 그러자 남편은 언젠가부터 집에 있는 저를 식충이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골프며 명품이며 펑펑 돈 쓰고 다니면서도 제가 쓰는 돈은 아까운 건지 10원 한 장까지 따져가며 용도를 캐물었고, 시댁 식구들과 남편 모두 저를 남편 등에 빨대 꽂고 사는 거지 취급을 하곤 했습니다. 먼저 일 관두고 집에 있으라고 했던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제가 놀고 먹는다 생각하는 거죠. 그게 서러워서 다시 취직을 하려고도 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아이를 핑계로 제 발목을 잡곤 했습니다. 애초에 임신하려고 일을 관뒀으면서 이제와 나가서 푼돈 벌어야 뭐하냐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저 때문이라며 뭐든 제 탓을 했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저를 무시할수록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까지 덩달아 저를 무시하곤 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하셨죠. 어쩌면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친정도 돈도 없는 저 같은 며느리를 어느 시댁에서 반기시겠어요? 제가 어린 시절 얼마나 곱게 자랐건, 얼마나 공부를 잘했건, 어떤 대학을 다녔건, 과거의 영광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남은 건 일찍 친정부모 잃은 천의 고아에 대학 졸업장 받지 못한 고졸 신분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런 처지를 저도 잘 알았기에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못난 걸 어떻게 하겠느냐며 그래도 결혼 반대를 하지 않으신 시어머니께 감사하다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했었죠. 그래도 결혼 당시에는 남편이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고 그런 남편이 끝까지 제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마치 씹던 껌이 단물이 빠져 뱉고 싶은 것처럼 저를 하찮게 여겼고 결국 저는 남편의 무시와 시댁의 괴롭힘에 점점 지쳐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소식 끊긴 동생 생각이 간절했죠. 한때는 믿기도 했지만 그래도 결국 제 걱정해줄 가족은 동생 하나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남편이 가족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 더 핏줄이 끌렸던 것 같아요. 부모님까지 돌아가시고 피나는 식구는 동생 하나였던 탓에 이제는 제가 믿을 사람은 동생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동생은 돈 벌겠다며 원양어선 타고 떠난 뒤로 수년째 감감무소식이었고 저는 동생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댈 구석이라도 하나 있었더라면 이 고생을 견디고만 있지는 않았을 텐데 싶어 연락 없는 동생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생이 무사히 살아있을지 잘 지낼지 너무나 걱정스러웠어요. 그렇게 하나뿐인 동생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동안에도 저는 모진 시집살이를 버텨야 했습니다. 무관심한 남편에 나를 무시하는 시댁 식구들까지 저의 결혼 생활은 내내 괴롭고 불행하기만 했어요.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를 불러 일을 시키기 바쁘셨고 그 옆에서 못된 시누이보다 못된 형님께서는 그런 시어머니를 더 부추겨 저를 괴롭게 하곤 했었죠. 그 덕에 시집가서 지금까지 시댁의 모든 굳은 일은 전부 제 차지였습니다. 전업주부인 건 형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인데도 형님은 친정 있고 든든한 남편 있는 탓에 시댁에서 손에 물 한 방울을 묻히지 않았거든요. 동서, 아직 멀었어? 식구들 다 배고파하는 거 안 보여? 죄송해요, 형님. 이제 거의 다 했어요.
한 30분만 더 기다려 주시겠어요? 아니, 동서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대체 뭐해? 동서 정말 이기적이다. 혼자 고생하며 돈 벌어오는 서방님 덕분에 일도 안 하고 집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살림도 안 하는 거야? 그럴 거면 얼른 애나 낳아 기르던가. 임신도 못해, 살림도 못해. 동서는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애를 낳을 생각이 있기는 한 거야? 설마 지금 생활이 편해서 애 안 낳을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리고 동서는 어머니한테 살림도 못 배웠어? 왜 이렇게 살림이 늘지를 못해? 아 참, 맞다. 동서는 부모님이 안 계시지. 내가 깜빡했네. 그래, 뭐 동서 사정이 안쓰러우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그래도 앞으로는 손도 좀 빠릿빠릿하게 잘 좀 해봐. 더 이상 식구들 실망시키지 말고. 매번 화내고 윽박 지르는 시어머니보다 가끔은 저런 식으로 사람 속을 살살 긁는 형님이 더 미웠습니다. 내 사정 뻔히 알면서 늘 모르는 척 일부러 사람 속을 후벼 파곤 했거든요. 돌아가신 부모님 얘기하는 것도 속이 상하는데 제가 임신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제가 일부러 아이를 안 갖는 것처럼 말하는 건 참 못됐다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하고 5년 넘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 많았거든요. 병원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결혼 생활 자체가 스트레스이니 아이가 생길 수가 없는 노릇이었죠. 거기다 형님은 제가 집에서 노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 저는 결혼하고 한 번도 마음 편히 쉬어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직장 생활할 때가 나았다 싶을 정도로 결혼해서는 정말 바쁘게 살았거든요. 집에서는 사업하는 남편 내조한다며 하루 종일 바빴는데 거기다 시어머니와 형님이 자기들 일 있을 때마다 저를 불러 부려먹어대니 제가 쉴 틈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이 들어 힘들다는 이유로 저를 불러다 대신 살림을 살게 하셨고 형님은 애 키우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자기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저를 시키곤 했었어요. 남편은 이럴 줄 알고 시댁 옆으로 집을 얻었던 건지 하필이면 시댁이나 형님네나 다 한 동네에 있었던 탓에 저는 혼자서 새집 살림을 해야만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시키시면 장 봐오는 건 당연하고 세탁소 일이며 구두 수선이며 심지어는 커피 심부름까지 안 하는 일이 없었어요. 차라리 시어머니 모시는 거면 며느리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이해라도 할 텐데 같은 며느리인 형님마저 저를 부려먹지 못해 안달이시니 저는 몸도 마음도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형님과 제 처지가 다른 걸 보면 저는 말이 좋아 며느리지 사실 그 집 몸종이나 다름없었어요. 동서, 어머니랑 나랑 지금 백화점인데 여기로 좀 와. 이거저거 사다 보니 짐이 좀 많더라고. 어머니랑 내가 손이 모자라서 같이 짐 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말이야. 지금 당장 올 수 있지? 그날도 저는 시어머니와 형님의 부름에 백화점으로 달려나가야 했어요. 늘 저를 시댁에서 일하는 하인처럼 생각하는 식구들은 늘 그런 식으로 별것 아닌 일에 저를 불러대곤 했습니다. 장 볼 때에도 어머니는 짐이 많다며 저를 불러 짐을 나르게 했고 그렇게 시어머니와 형님이 쇼핑을 하실 때마저 저는 옷 구경 한번 해보지 못하면서도 식구들의 짐을 대신 들어주러 나가야 했죠. 좋은 건 늘 자기들끼리 하면서 힘들고 귀찮은 것만 제게 시키는 게 시어머니와 형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문제는 그런 부름에 거절도 못하고 달려나가는 저였네요. 근데 뭘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오늘따라 짐이 참 많네요. 형님, 짐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몇 개만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뭐? 동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동서는 위아래도 없어? 지금 감히 나한테 동서 할 일을 시키는 거야? 사실 제가 도와드리러 온 거잖아요. 저는 쇼핑도 아니는걸요. 이게 지금 내 앞에서 말대꾸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지금 네 형님을 부려먹겠다 이 소리냐? 너야 이런 거 하는 게 당연한 거고 큰애가 네 할 일까지 다 해야겠냐? 하여간에 아유 못 배운 것이 불평불만만 많지. 뭐 하나 시키면 그냥 고분고분하게 하는 법이 없어. 너 이제라도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서 이러냐? 너 같은 거 내 아들이랑 이혼하게 만들어줘. 아, 어머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동서가 이러는 게 한두 번인가요? 워낙 뭘 몰라서 그러니까 그냥 이해해 주세요. 너는 네 형님 때문에 산 줄 알아라. 아무튼 군소리 말고 쇼핑백이나 잘 들어. 거지 같은 게 어디서 말대꾸를 하고 있어? 짐이 너무 많아서 같이 좀 들자 한 것이 그렇게 죽을 죄인지 저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런 면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형님이랑은 쇼핑하러 다니시면서 저는 백화점까지 부르셔서 짐이나 들게 하시고 거지라고 욕까지 하시니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수년간의 구박에 저도 이제는 상처가 덜한 줄 알았더니 그런 건 면역도 생기지 않는 듯 했죠. 그런다고 또 눈물바람하면 소박 맞고 쫓겨나고 싶냐 윽박 지르실 게 뻔한 탓에 저는 입술을 꾹 깨물며 애써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짐을 이고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시어머니와 형님의 뒤를 쫓았죠. 그런데 그 순간 누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하는 소리에 순간 저는 제가 환청을 들은 줄만 알았어요. 나를 누나라고 부를 사람은 내 동생밖에 없는데 그런 동생은 오래전 원양어선 탄다며 집을 나간 뒤로 여태 소식이 없었으니 이제 와서 누가 저를 누나라고 부른다고 해서 동생 생각이 날 리가 없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내심 철없던 동생이 여전히 철없이 혼자만 잘 살겠다고 나 같은 건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 동생에게는 기대도 없었죠. 그런데 그런 제 앞에 나타난 것은 정말로 제 친동생이 맞더라고요. 동표야, 너 정말 동표 맞아? 그래, 나 맞아. 나 동표야 누나. 동표야, 너 그동안 어디 있었어? 배 타러 나가서 여태 소식이 없더니 대체 어디 가서 뭘 하고 다닌 거야? 여기는 또 어떻게 있는 거고? 미안해 누나. 나도 그동안 일이 많았어. 그래도 10년 만에 누나 찾으러 왔잖아. 사실 내일 누나 만나러 가려고 그랬거든? 그전에 누나 줄 선물이나 좀 사려고 그랬는데 설마 누나를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 이런 게 정말 인연인 건가? 근데 누나는 뭐 하는 거야? 누나도 쇼핑하고 있었어? 그 잠깐 사이에 지난 10년간의 얘기를 나눌 수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짧은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동생은 그동안 뭐라고 지냈는지 몰라도 잘 지냈던 건지 뒤늦게나마 저를 찾아오려고 했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소식 없었던 게 미안하기는 했던 건지 저를 만나러 오기 전에 선물을 사려고 백화점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쩜 이런 우연이 있는지 그때 저희가 딱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혼자 잔뜩 쇼핑백들을 이고지고 있는 모습에 동생은 제가 쇼핑을 하러 온 줄 알더라고요. 그런 동생에게 저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하나 참 난감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동생 앞에서 안 좋은 꼴은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제가 시어머니와 형님의 짐꾼 노릇을 할 때 동생을 만나다니. 차라리 이게 다 제가 산 물건이라고 거짓말을 해야 하나 어째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보다 앞에서 멀찍이 걷던 두 사람이 멈춰선 저를 발견하고 다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마 제가 쫓아오지 않고 서 있는 걸 보고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얼마나 난리를 피울지 시댁 식구에게 무시당하는 꼴을 동생에게 보이기 싫었던 저는 서둘러 동생을 돌려보내려 했어요.
저, 동표야, 내가 지금은 좀 바빠서 그러는데 내일 연락해. 누나 전화번호 그대로니까 연락하고 만나자. 알겠지? 누나,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도 반가운데 벌써 헤어지자고? 그냥 같이 얘기 좀 하면 안 돼? 막상 10년 만에 누나 보니까 나는 발이 안 떨어지는데. 지금은 내가 사정이 있어서 그래. 나 짐도 너무 많고. 아무튼 지금은 안 돼. 내일 연락 줘. 알겠지? 누나, 그럼 내가 짐이라도 옮겨줄게. 누나 지금 혼자 땀 뻘뻘 흘리면서 너무 힘들어 보여. 아니,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얼른 가봐, 동표야. 응? 제발, 누나 부탁이야. 10년 만에 만나서 회포를 풀 생각도 없이 자신을 보내려는 저의 행동이 동생에게도 이상하게 보였겠죠. 그래서인지 동생은 나중에 보자는 제 말에도 자꾸만 저를 돕겠다며 자리를 피하지 않았고, 그 바람에 결국 시모와 동서가 제 코앞까지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동생 앞에서만큼은 보이고 싶지 않았던 저의 굴욕을 결국 동생에게 보이고 말게 된 거죠. 너 뭐 하는 거야? 짐 들고 잘 따라오라고 시켰더니 뭐 한다고 안 쫓아오고 여기 있어? 너 지금 내 말 안 듣고 민기적대고 있는 거냐?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가고 있었어요. 동서, 지금 노닥거리고 있었던 거야? 이 남자는 대체 누구야? 동서, 설마 꼴에 애인이라도 있었어? 뭐, 애인? 아니, 이것이 정신을 못 차리나? 감히 시어머니를 앞에 두고 네가 뒤에서 딴짓거리를 해? 그게 아니라요. 여기는 제 동생이에요. 친동생이요. 뭐? 동생? 너한테 동생이 있었어? 나는 동서한테 동생 있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동서 설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변명하려는 건 아니고?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정말 제 친동생이에요. 그러고 보니 얘가 시집 오기 전에 지 부모는 다 죽고 동생 하나 살아있다고 했던 것 같기는 한데, 그 동생이 어디 멀리 가서 연 끊겼다 그러지 않았어? 설마 너 그동안 네 동생이랑 이렇게 만나고 다녔던 거냐? 돈도 한 푼 못 버는 것이 설마 내 아들 돈 친정에 빼돌린 건 아니지? 그저 오랜만에 만난 동생과 잠깐 인사를 나누었을 뿐이었는데, 그 잠깐의 광경을 목격한 시모와 형님은 제게 별소리를 다 했어요. 남자라는 이유로 뒤에서 바람을 피고 있는 거냐 하기에 동생이라 그랬더니 이제는 제가 그동안 동생을 몰래 만나고 있었던 건 아니냐며 제가 남편 돈을 뒤로 빼돌린 것처럼 의심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제대로 설명을 하기도 전에 자기들 멋대로 오해하며 저를 몰아가는 걸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까봐 동생을 빨리 보내려 했던 건데, 결국 제 동생도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 알게 되었잖아요. 다들 진정하세요. 저 진짜 동생 맞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소식이 없어서 오해를 하시나 본데 저희 친남매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돈어른 만나는 것도 처음이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동표라고 합니다. 이동표? 이동표. 뭐 이름 들어보니 남매가 맞긴 맞는 모양이네. 근데 얘 결혼할 때도 본 적 없는 사돈 총각이 갑자기 어쩐 일이지? 어디 멀리 가 있었다 그러더니 백화점 돌아다니는 거 보면 그것도 거짓말인가?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동생은 멀리 배 타러 나갔었고 저도 못 만난 지 오래예요. 들어보니까 얘가 저 만나러 오겠다고 그래서 그 전에 선물 사러 왔다더라고요. 너는 입 다물고 있어. 내가 언제 너한테 물어봤니? 사돈 총각, 자네는 입이 없나? 왜 누나가 대신 말하게 하지? 그러는 사돈어른도 제 앞에서 누나한테 야 너 하시는 거 예의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언제 봤다고 저한테 반말하십니까?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서로 사돈이고 오늘 처음 본 초면인데 초면에 존친 정도는 쓰시는 게 사돈 간의 예의 아닙니까? 어쩌?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뭐? 사돈? 예의? 야,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어른 앞에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사돈은 무슨 사돈? 네 누나가 내 며느리인 것 가지고 이놈이 내 사돈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돈 대접해달라 이거냐? 어머니, 저희 동생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저한테 말씀하세요. 집에 돌아가셔서 저랑 얘기하세요, 예? 동서도 가만히 있어. 어머니 말씀하시는데 어디 말을 얹어? 이거 이제 보니까 남매가 둘 다 쌍으로 싸가지가 없구나. 동서, 이제라도 동생 관리 잘해야겠다. 그러게나 말이다. 하긴, 아휴, 애미애비도 없는 것들이 뭘 제대로 배웠겠어. 아휴, 이래서 부모 없이 자란 것들은 안 된다는 건데 내가 며느리 욕심을 너무 안 부렸지. 뭐라고? 당장 사과하세요. 나랑 우리 누나랑 우리 부모님한테. 당신이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분들 아니니까 사과하라고요. 뭐야? 내가 니들한테 사과를 왜 해? 내가 못할 말 했니? 이렇게 나한테 난리 피는 것만 봐도 가정교육 수준 뻔하지. 니들이 엉망으로 사니까 니들 부모가 욕먹는 걸 니들 탓을 해야지 왜 나한테 화를 내니? 그러게 부모 욕먹이기 싫으면 찰 좀 하지 그랬어. 그리고 뭐? 뒤진 사람한테는 어떻게 사과를 하냐? 뭐 저승 찾아가서 인사라도 드릴까? 어머니, 됐어요. 저런 것들 신경 써서 뭐 하나요? 동서 수준이야 원래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그 동생이라고 해봐야 똑같겠죠. 애초에 돈 벌려고 멀리 나갔었다면서요. 돈 버느라 고생하던 사람이 뭘 알겠어요? 차림새도 보아하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거지 동냥한다 치고 넘어가 주세요, 어머니. 백화점에서 술 한 피워 좋을 것도 없잖아요? 뭐? 거지 동냥? 이것들이 지금 사람을 뭐로 보고 그딴 소리를 해? 당신들,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우리 누나한테 꼭 사과하게 만들 거라고. 그런데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사돈 어른 앞에서 반말을 찍찍하고 있어. 너야말로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이 망할 놈아. 무례한 시모와 형님에게 동생이 화를 내자 그 모습에 화가 난 시어머니가 동생을 향해 손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러자 순간 어디서 장정들이 우르르 나타나더니 동생을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어디 숨어 있었는지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등장한 남자들은 동생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려는 시모를 단숨에 제압해버렸죠. 이것들은 뭐야? 당신들 뭐야? 뭔데 남의 손목을 잡아? 이거 안 놔? 저희 회장님께 폭력을 가하는 순간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이건 또 무슨 개소리야. 회장이고 나발이고 모르겠고 내 손이나 놓으라고. 이것들이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누가 회장님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누군데 힘없는 노인을 잡고 이래도 되는 거야? 어? 당신들 다 신고할 거야.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처리할까요? 어차피 나한테 뭔진 못할 인간들이야. 적당히 겁줘서 보내버려. 뭐라고? 당신 지금 우리 협박하는 거야? 사돈이라 그래서 봐주려고 그랬더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 누나 집에서 쫓겨나도 괜찮은 모양이지? 누나는 쫓겨나는 게 아니라 제 발로 나오는 거지. 나야말로 당신들 같은 인간들 있는 곳에 우리 누나 계속 살게 할 것 같아? 그리고 이 정도 가지고 협박이라고 할 거면 더 큰일 당하기 전에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된 건가? 대체 그 장정들은 누구이고 그 사람들이 왜 제 동생에게 회장님이라고 하는 건지
저야말로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동생이 그동안 원양어선 타고 오랫동안 고생을 한 줄만 알았는데 경호원들이 제 동생을 깍듯하게 대하는 모습이 뭔가 다른 세계 사람같이 느껴지더라고요. 형님과 시모도 뭔가 위화감을 느꼈는지 제 동생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듯했죠. 그러자 동생이 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그 두 사람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자, 뭐 고소를 하던 신고를 하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쪽으로 하시고 앞으로 우리 누나는 다시는 건드릴 생각하지 마. 알겠어? 이게 뭐야? 영어로 적혀 있는데? 당신 사기꾼 아니야? 말 조심하십시오. 저분은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상대하실 만한 분이 아니니까. 저분은 브라질에서 5손가락에 꼽히는 대형 회사의 회장님이십니다. 자산 규모만 수천억으로 원래라면 당신들은 감히 말도 못 붙일 만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분께 해코지를 하려거든 그만큼 큰 손해를 감수하셔야 할 겁니다. 그만한 능력이 되시겠어요? 동표야, 저게 무슨 말이야? 회장이라니, 브라질이라니, 너 정말 회장님이 된 거야? 네가 정말 수천억을 벌었다고? 이런 얘기는 만나서 천천히 해주려고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 일이 꼬여버렸네. 그래 누나, 나 성공했어. 철 모르고 가족들 속썩이기만 했던 내가 드디어 성공했다고. 성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누나를 찾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그 세월이 벌써 10년이나 흘러버렸네. 좀 더 제대로 자리 잡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너무 오래 걸렸어. 그런데 누나가 이렇게 지내고 있는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찾아왔을 텐데. 나는 누나가 이렇게 지내고 있는 줄 모르고 내가 너무 안일했어. 정말 미안해 누나. 아니야 동표야. 그게 네가 미안할 일이겠니. 그런 결혼을 한 것도 이런 시댁 식구들에게 무시당하는 것도 다 내 잘못인걸. 그래도 결국 동표 네가 해냈구나. 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해. 그래 누나, 이제 걱정하지 마. 앞으로 모든 일은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누나는 그냥 나만 믿어. 누나, 저 사람들 어떻게 해주기를 바래? 누나가 원하면 뭐라도 해줄게. 나 이제 그 정도 능력 되니까 뭐든 바라는 것만 말해. 뭘 해달라니. 난 그런 거 없어. 이제 와서 복수를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저 사람들이랑 이제 인연을 끊고 싶어. 사실 그동안 내가 능력이 없어서 무시를 당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했던 거였거든. 내가 친정이 있기를 하니 돈이 있기를 하니 결혼해서는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며 살다 보니 그렇게 구박대기가 되어 있더라.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남편이랑 헤어져 볼 생각도 했지만 이혼도 뭐가 있어야 하는 거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내가 이혼할 자신도 없었어. 그래서 내가 이 꼴을 견디며 살았던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든든한 동생이 나타났으니 내가 뭘 더 두려워하겠어? 그러니까 나는 괜히 유치하게 복수 같은 건 안 바래 동표야. 그래봐야 저 인간들이랑 똑같은 사람이 되겠지. 그래, 누나가 그러기 원하면 그래야지. 그래도 사과는 꼭 받아내. 누나는 그럴 자격 있는 사람이니까. 동생은 자신이 노력해서 집안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했던 저와의 약속을 10년 만에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10년 만에 성공해서 대단한 부호가 된 동생이 저는 무척 기특하고 듬직했어요. 예전에는 철없고 어리기만 해서 내가 챙겨야 했던 동생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성장해 되려 저를 보호해주는 건지. 그동안 기댈 곳 하나 없던 저는 듬직한 동생의 등장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저를 위해서 어떤 복수라도 해주겠다고 말했지만 저는 복수를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이제는 정말로 그 집과 연을 끊을 때가 왔구나 싶었죠. 어머니, 형님, 다들 잘 들으셨죠? 제 동생이 엄청나게 성공을 했다 그러네요. 브라질에서 손꼽히는 수천억 부자라고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저도 거지는 아닌 거죠? 그쵸? 아, 동희야. 그래, 정말 잘 됐구나. 세상에, 집 나갔다던 동생이 이렇게 성공해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니? 내가 조금 전에 사돈 총각한테 실수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건 네가 잘 좀 설명을 해주렴. 내가 오해가 좀 있어서 그랬던 거지. 정말 사돈 총각을 나쁘게 대하려고 그런 건 아니거든. 그래, 동서. 우리 얘기 좀 잘해줘. 그럼 동서, 이제 잘난 동생 덕분에 떼부자 되는 거야? 동생이 뭐 좀 해준대? 하긴 하나뿐인 누나인데 뭐라도 해주겠지. 그럼 동서 앞으로 우리가 잘해줄게. 그래도 우리가 같이 지낸 세월이 있는데 앞으로 잘 지내면 되지 않겠어? 제가 뭐 알아요? 저는 형님이랑 잘 지낼 생각 없는데. 설마 이제 와서 저랑 잘 지내고 싶으신 거예요, 형님? 언제는 제가 뭣도 모르는 거지라고 무시하셨으면서? 동서는 또 뭘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우리 가족 아니야? 가족들은 서운할 때도 있고 잘 지낼 때도 있고 그런 거지. 그리고 우리가 또 막 친해질 만한 그런 계기가 없었잖아. 이제 동서 동생도 돌아왔고 우리도 좀 잘 지내보고 그러면 되지. 안 그래? 글쎄요. 그러기엔 제가 당한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제가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렸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기억력이 좋네요. 어쩌면 형님은 기억 못하실지 모르겠지만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며느리들을 편히 생각해서 그런 거지. 너한테 악감정은 없어. 내가 정말 너를 미워했으면 진작 이혼시키고 내보내지 않았겠니? 그래도 갈 곳 없다는 너를 받아준 건 우리 아니냐?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일만 해도 그렇죠. 형님이나 어머님이 정말 저를 한 번이라도 가족으로 생각하셨으면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지 같은 저는 쇼핑백이나 잘 들으라고 하셨잖아요. 보통은 부려먹을 때만 필요한 사람을 가족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는 입장이 좀 바뀌었네요. 수천억 자산가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거지처럼 보이려나? 돈 얼마 있지도 않은 당신들도 그동안 나를 거지 취급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당신들 거지 취급해도 되겠죠? 그럼 한마디만 할게요. 나는 감히 거지 같은 당신들이랑 가족할 생각 없으니까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말고 꺼져. 수년간 마음에만 담아둔 말을 하게 되니 어찌나 속이 후련한지 저는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얼음을 띄운 사이다를 마신 기분이었어요. 게다가 꺼지라는 제 말에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신세가 뒤바뀐 제 눈치를 보느라 아무 말 못하며 저를 보고 억지 웃음을 짓는 시모와 형님의 표정도 너무 우스웠네요. 약자 앞에서 강하고 강자 앞에서 약한 비겁한 인간들 그 자체였거든요. 그렇게 시모와 형님에게 한 방 날린 저는 그 자리에서 쇼핑백들을 집어던지며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속에만 담아두었던 말을 드디어 뱉었죠. 뭐야, 이 시간에 왜 전화질이야? 집에서 놀아서 뭘 모르나? 일하는 사람 생각 안 해? 생각 안 해. 아니? 앞으로 당신한테 전화할 일도 없으니까 마지막 전화해준 걸 고마운 줄이나 알아. 우리 이혼하자.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쉽게 합의 이혼하면 좋겠지만 당신 같은 인간이 합의 이혼해줄 리 없을 것 같으니까 당신도 소송 준비해. 이혼 서류는 내 쪽에서 보낼 테니까 당신은 늦지 말고 재판 나올 생각이나 해.
뭐야, 당신 미쳤어? 뭐 잘못 먹었어? 이혼이라니? 당신 이혼이 무슨 말인지는 알고 하는 소리야?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그래, 당신 좋을 대로 생각해. 근데 나는 지금 어느 때보다 맨정신이고 언제보다 멀쩡해. 내가 당신이랑 얼마나 이혼하고 싶었는지 알아? 그동안은 내가 못나서 너 같은 놈 만난 것도 내 업보라 생각하고 버티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거든. 그러니까 우리 하루라도 빨리 연 끊자. 아, 혹시나 나 엿먹이려고 재판에 안 나오거나 딴짓거리하면 내 동생이 당신 가만히 안 둘 거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당신 엄마 통해서 듣고. 아무튼 나는 할 말 다 했으니까 법원에서 보자,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너랑 헤어질 수 있어서 속이 다 후련하다. 그 후 저는 동생의 경호원들과 함께 시댁으로 가 짐을 챙겨 나왔고 동생의 도움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하기에는 비용도 용기도 나지 않아 늘 마음속으로만 삭히고 상상만 하던 일이 동생의 도움을 받으니 속전속결로 진행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변호사 사무실 방문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한번 남편과 크게 싸우고 정말 이혼 생각이 간절해서 변호사를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변호사 비용을 댈 형편이 아닌 걸 알고는 그 변호사가 저를 도와주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시댁에서 무시당하는 것 가지고는 이혼 사유가 안 된다나 뭐라나 하면서 그냥 참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소송 비용을 들고 오라는데 몇백이나 하는 그 돈이 저한테는 귀했거든요. 그래서 우물쭈물 말 못하고 있으니 바쁘다며 다른 변호사 알아보라고 쫓겨나듯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어야 했는데 이번에는 달라도 너무 달랐네요. 무조건 시댁 식구들과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며 온갖 법을 동원해서 제게 유리한 이혼으로 도와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의 능력도 좋으시겠지만 그런 능력 좋은 변호사를 구한 것도 전부 저희 동생 덕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동생 덕분에 남편과 무사히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남편 놈이 순순히 합의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해서 소송으로 가야 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저는 남편에게 본때를 보여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바람을 피기를 했냐, 나를 때리기를 했냐 하면서 자기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랬지만 알고 보니 남편의 무시와 시댁 식구들의 괄시도 이혼의 책임이 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시모와 남편 모두에게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고 남편과 살면서 그 집에서 고생한 만큼 재산 분할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늘 돈 없다고 하기에 재산 없다는 얘기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동안 저 몰래 불린 재산이 꽤 되더라고요. 불경기라며 문 닫아야겠다던 업장들도 사실은 더 늘어나고 있었고 저 몰래 세받은 오피스텔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재산을 불릴 동안 저는 옷 한 벌 못 사입고 거지 취급당하며 고생만 했는데 말이죠. 그게 억울해서라도 제가 남편의 재산을 분할받은 게 참 다행이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저에게 재산 분할을 해주기 싫어서 시모와 자기 형 앞으로 자기 재산들을 돌려두었는데 변호사님들이 그걸 전부 찾아내 주셨어요. 그 재산의 실질적인 주인이 제 남편이라는 것을 소명하고 남편이 은닉한 재산들을 파악한 덕에 제가 빈손으로 이혼하지 않을 수 있었네요. 예전이었으면 그 돈을 받고 정말 믿을 수 없이 기뻤을 거예요. 결혼한 뒤로 제 수중에는 돈 100만 원이 없었고 남편 허락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었는데 갑자기 억 단위 돈이 제 앞으로 생겼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아마 그 돈이라면 평생 걱정 없겠다 생각했겠죠. 그런데 수천억의 자산가인 동생을 두게 되니 그런 돈도
다 푼돈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산분할 받은 그 돈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악착같이 재산분할 받으려고 했던 건 돈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잘난 동생 덕에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마당에 그 돈 몇 억이 아까웠겠어요? 그보다는 제가 고생한 만큼 그냥 빈손으로 나오기에는 억울한 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라면 환장하는 돈벌레 같은 시댁에 작은 복수라도 해주고 싶었거든요. 남편도 같이 사는 동안 나한테는 10원 쓰기 아까워하던 사람이니 제가 이혼하는 마당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떼어가면 아마 돌아버리겠죠? 아마 평생 그 돈이 아까워서 화병이라도 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변호사님들 쓰며 끈질기게 이혼 소송을 해서 악착같이 재산 분할을 받아냈지만 남편 놈이 번 돈을 제가 쓰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돈을 고아원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아마 제가 자기에게 뜯어간 돈을 쓰지도 않고 기부했다는 걸 알면 남편은 2배로 아까워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제 복수도 2배가 되는 셈이겠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남편과 무사히 이혼을 했고 지긋지긋했던 시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같이 가자는 동생을 따라서 함께 브라질로 왔고 저는 브라질에서 국빈 대우를 받으며 남부럽지 않은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네요. 시댁 식구들 짐 들어주며 몸쪽 노릇하던 제가 이제는 비서에 도우미까지 쓰며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처음에는 해외여행 한번 못 가봤던 제가 지구 반대편 낯선 곳에 가서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이제 와서 괜히 동생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지난 10년간 내내 저를 위해 살았다는 동생 말에 저도 동생의 호의를 고맙게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론 동생 덕 보며 살기로 했죠. 사실 가족을 그리워했던 건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세상에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남은 가족이 서로뿐인 저희 남매는 앞으로 누구보다 서로를 위하고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저희 남매의 행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남성입니다. 요즘 산전수전 공중전 유행이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 출연자가 한 말이라고 하던데 제 인생도 딱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느낌이라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원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형과 저 이렇게 4식구가 월세방에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고기 잡는 어선을 탔고 어머님 품삯을 받고 남의 집 일을 하러 다니셨죠. 형은 저보다 2살이 더 많았는데 이름은 광식이었어요. 제 이름은 광수고요. 전 형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다니면서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엄마, 광수가 자꾸 나만 따라와. 형아가 좋아서 그러지. 그치, 광수야? 응, 나는 이 세상에서 형아가 제일 좋아. 형아랑 노는 게 제일 좋다고. 야, 그래도 화장실까지 따라오면 어떡해. 난 형아 따라쟁이니까 쉬야도 같이 할 거야. 껌딱지처럼 형한테 붙어 있었지만 형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전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전 어린이집도 다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는 형을 따라 교문까지 갔다가 혼자 털레털레 집으로 돌아와서 엉엉 울다가 학교 마치는 시간에 맞춰 다시 쪼르르 교문으로 달려가 형을 기다렸어요. 제가 그러고 있으니 형이 학교를 안 가겠다고 폭탄 선언을 해서 엄마를 놀래키기도 했습니다. 광씨가 그렇게 재밌다고 하더니 왜 학교를 안 간다고 그래? 혹시 누가 괴롭혀?
아니면 누가 때리는 거야? 그것도 아니면 선생님한테 혼나서 그러니? 아니야. 학교는 너무 재밌어. 그런데 왜 안 간다는 거야? 엄마, 내가 학교에 가면 광수가 너무 심심하잖아. 나 광수 혼자 노는 게 마음에 너무 걸려. 형이 학교 가면 제가 심심하니까 그 재미있는 학교를 포기하겠다는 형의 말에 엄마가 웃으셨어요. 우리 광식이 형은 형이네. 광수가 심심해한다고 학교까지 포기하고. 우리 첫째가 너무 의젓해서 엄마 가슴이 콱 메인다. 근데 광식아,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광수랑 잘 놀고 있을게. 정말요? 근데 엄마, 광수 아직 어린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어린이니까요. 혼내지 말고 잘 좀 돌봐주세요. 아유, 그래, 그럴게요. 그러니까 우리 아드님은 안심하고 학교 가세요. 학교 가서 배운 내용 동생한테 가르쳐주면 광수가 더 좋아하지 않을까? 아이, 그럴까요? 아이, 그럼 엄마 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책가방을 맨 형이 엄마한테 꾸벅 인사를 한 뒤 절 보며 웃었습니다. 광수야, 형 간다. 형 올 때까지 엄마랑 놀고 있어. 알았지? 이따 보자. 전 더 이상 형을 따라 학교 교문까지 가지 않고 집에서 엄마와 함께 형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형은 반에서 누가 햄버거를 돌리면 집에 가져와서 저와 사이좋게 나눠 먹었죠. 심지어 껌 하나가 생겨도 반으로 나눠 먹었었어요. 집은 비록 가난했지만 내 식구가 함께라면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뱃일을 하면서 겪었던 재미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고 저희 형제는 아버지의 이야기 속에 푹 빠져 살았죠. 그런데 행복했던 시간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워 계셨거든요. 엄마, 나 배고파요. 밥 주세요. 아유, 광수야, 미안해. 엄마가 지금 힘이 없어서 그러는데 옆집에 가서 밥 좀 얻어올래? 엄마, 어디 아파? 왜 누워만 있어? 내가 약 사다 줄까? 아니야. 엄마 괜찮아. 좀 있으면 일어날 거니까 가서 옆집 가서 밥 좀 얻어와. 아버진 며칠 일을 나가지 않으시고 어머니 병간호를 했어요. 엄마는 아버지가 정성스레 다려주신 약을 먹어도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병석에 눕자 저희 집안엔 우환의 그림자가 검게 드리워졌어요. 형과 전 예전처럼 큰 소리를 내지도 않고 쭈뼛쭈뼛 눈치를 봤습니다. 엄마가 빨리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엄마는 그 해를 넘기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저희를 향해 환하게 웃던 모습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게 전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빠 어떡해. 올케 언니 불쌍해서 어떡해. 애들 두고 눈에 밟혀서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우리 광식이 광수 불쌍해서 어떡해. 고모, 우리 엄마 어디 갔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마냥 착하고 소심했던 아버진 엄마를 잃고 한동안 우울증 환자처럼 지냈죠. 저희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현실에 낙담하고 한숨만 푹푹 쉬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뱃일을 하다가 다리를 크게 다치셔서 다리를 절게 되자 완전 절망하셨죠. 하필 선주가 악덕 선주였기도 하고요. 4대 보험도 들지 않고 치료비도 일절 내주지 않아서 아버지에게 빚이 1,000만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응? 대체 나더러 어쩌란 말이야. 오빠 술 좀 그만 마셔. 독하다고 입에도 안 대던 사람이 어쩌다가 반년 만에 술주정뱅이가 됐어.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져서 이러는 걸까? 난 그냥 묵묵히 일하고 조용히 살았을 뿐인데 근데 왜 이런 시련을 주는 거냐고.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오빠가 힘을 내야지. 마냥 이러고 술만 마시면 어떡해. 고모가 정신을 차리라고 아버지의 등을 찰싹찰싹 내리쳤습니다. 그걸 본 제가 달려들어 아빠의 허리를 껴안고 말렸죠. 우리 아빠 때리지 마세요. 우리 아빠도 아프단 말이야.
아빠 울지 마. 우리가 있잖아. 형도 아버지를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저희 형제를 안고 펑펑 우셨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잠시 정신이 나갔나 봐. 아빠 다시 일어설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날 이후 아버진 밖으로 나가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니셨어요. 그리고 고모를 불러 저희를 맡기려고 하셨죠. 동수가 평택 공장에 빈자리가 있다고 오라던데 한번 해볼까 해. 잘 됐네 오빠. 슬플 땐 몸을 많이 쓰는 게 좋아. 몸이 피곤하면 아무 생각도 안 들잖아. 잘했어. 근데 공장 일 하면서 애들을 돌볼 수가 없어. 애들 데리고 있을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말이야. 뭐? 설마 나한테 애들 맡기려고? 오빠, 그건 아니지. 아주 그렇지. 너도 힘들지. 오빠, 우리 시어머니 알잖아. 얼마나 꼬장꼬장한지. 내가 남편 카드 쓰는 것도 못마땅해 해서 카드 내역 일일이 조사하는 분이셔. 뭐 하나라도 친정에 빼돌리는 건 없는가 눈을 벌겋게 뜨고 계신데 내가 조카를 데리고 산다고 해봐. 당장 이혼하라고 하실 분이라고. 게다가 우리 석이 아빠도 요즘 많이 힘들어. 요새 한 집 건너 또 치킨집이잖아. 게다가 장사도 잘 안 돼서 우리 세 식구 먹고 살기도 벅차. 오빠 미안하지만 진짜 이건 아니야. 그렇지. 나도 그냥 한번 물어봤어. 참 조치원 이모가 혼자 계시지? 전화 한번 해볼까? 조치원 이모 허리 디스크 시술한 지 얼마 안 됐어. 게다가 무릎도 안 좋고 지금 애들 돌볼 몸이 아니야. 고모를 시작으로 다른 친척들에게 저희를 맡기려고 했지만 모두 저희를 다 외면을 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희를 중국집으로 데려가 짜장면을 사주셨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탕수육도 나와서 저희는 신나게 후루룩 쩝쩝 젓가락질을 했죠.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들기고 있는데 아빠가 호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아빠, 그거 엄마 목걸이잖아. 잘 알고 있네. 이거 아빠가 엄마랑 결혼할 때 선물로 준 목걸이란다. 근데 똑같은 게 하나 더 있네. 목걸이가 쌍둥이야. 이건 아빠 거고 다른 이건 엄마 거야. 우와, 커플 목걸이다. 아버지는 엄마와 사랑의 징표로 했던 백금 쌍목걸이를 저희에게 하나씩 나눠주셨어요. 동그란 펜던트가 마치 반지 같아 보였죠. 형과 전 목에 목걸이를 하고 거울에 비춰보며 누가 더 멋진가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보던 아버지가 흐느껴 울기 시작했죠. 아빠가 지금 돈을 벌어야 하잖아. 그래야 광식이 광수 학교도 보내주고 멋진 옷도 사주고 게임기도 사줄 수 있어. 그런데 아빠가 일을 하려면 좀 멀리 가야 돼. 그래서 아빠가 너희를 좀 어디다 맡겨놓을 거야. 돈 버는 대로 너희를 꼭 데리러 갈게. 정말 잠시만 기다리면 돼. 눈 깜빡하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싫어. 나 아빠랑 헤어져 있기 싫어. 광수야, 아빠도 그래. 대신 형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있으면 아빠가 반드시 꼭 찾으러 갈 거야. 아버지가 저희를 맡기신 곳은 보육원이었습니다. 부모가 살아있어도 돌볼 형편이 되지 않아 보육원에 맡긴 아이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아빠가 꼭 찾으러 올 거야. 광식이는 광수 잘 돌볼 수 있지? 응, 아빠 광수는 내가 잘 돌볼게. 광수, 형 말 잘 들을 거지? 그렇게 저희는 아버지와 이별을 했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오직 형만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전 그렇게 부러워하던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빠는 제가 초등학생이 되어도 저를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잠시 헤어져 있을 거라고 했던 아버지의 약속은 끝내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일하던 도중에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무리하게 공장 청소를 하다가 기계에 그만 몸이 빨려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었죠. 저흰 진짜 천의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빠가 오실 거란 한 줄기 희망은 연기처럼 사라졌죠. 원장 선생님이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전하고 얼마 안 있어 저희를 불렀습니다. 박광식, 박광수, 10살, 8살이네. 어때? 응? 둘 다 여기 생활은 지낼 만은 하지? 네. 아버님이 꼭 데려오겠다고 하셨는데, 에휴, 안타깝게 됐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들 입양하려는 분들이 계셔.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도 일반 가정에 입양되는 걸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응? 안 그래? 저희를요? 광수랑 둘이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럼 전 괜찮아요. 저는 형아 껌딱지예요. 저도 형 따라갈 거예요. 이제 글쎄, 물론 너희 형제가 같이 입양되면 좋지. 그런데 어른들의 사정이란 게 있잖니. 입양이란 게 니들 입맛대로 되는 게 아니란다. 광수랑 같이 안 가면 전 그냥 여기 있을래요. 광수랑 보육원에서 그냥 살게요. 저도요. 형이랑 떨어지는 거 나 싫어. 저도 형이랑 같이 살 거예요. 저희는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고 울고불고 떼를 썼습니다. 그러자 원장이 절 먼저 내보내고 형만 불러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꽤 오랜 시간 원장과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형의 눈이 얼마나 울었는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뒤에 절 불러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광수야, 너 입양하려는 양부모님 찐부자야. 재산이 어마무시하게 많아. 네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데 집에 값 나가는 골동품도 많고 예술품이 그득한 집이야. 너 이런 집 쉽게 안 나온다. 네 형은 또 어떻고 그 집도 엄청 부자란다. 둘이 보육원에 있어봤자 18 되면 자립해야 되고. 생각해봐. 부모 없는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겠니? 입양을 권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랄 기회, 사회에서 교육받고 성장하고 성공할 기회를 주는 거란다. 그러니 너네를 원하는 양부모가 나타났을 때 순순히 따르는 게 좋겠지? 그래야 착한 아이지. 그런데 광수 네가 안 가겠다고 우기면 결국 형도 입양이 안 될 텐데. 광수 너 때문에 그 광식이 형 인생을 망칠 거야? 너야 어리니까 괜찮다고 쳐. 근데 광식이는 나이가 많아서 입양하려는 집도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내용인 즉슨 형이 나이가 꽉 차서 더 이상 양부모가 나타나지 않을 거란 원장의 협박이었습니다. 지금 입양이 되지 않으면 평생 보육원에서 살아야 하는데 아무런 지원도 안 해줄 거란 말을 들으니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원장님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형한텐 분명 제 핑계를 대면서 입양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겠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양 부모님 댁으로 가기 전날 형은 제 책가방을 챙기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광수야, 원장님이 그러는데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래. 집에 입양한 아이들만 2명이 더 있는데 뉴스에 소개될 정도로 잘해주신대. 그렇구나. 형은 언제 가? 어디로 가? 형은 좀 멀리 갈 거야. 근데 형이 20살이 되면 꼭 너 찾으러 올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양부모님 말씀 잘 듣고 지내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하고 사랑 듬뿍 받으면서 지내야 한다. 알았지? 형아. 광수야, 네 이름 잊지 마. 아빠 이름은 박광진, 엄마 이름 김원희.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 응,
형아 이름은 박광식. 형아, 꼭 나 데리러 와야 돼. 아빠처럼 약속 어기면 안 돼. 꼭이야. 형이 꼭 데리러 갈게. 그때까지 절대 아프지 말고 씩씩하게 울지 않기로 약속하는 거야? 응, 나 절대 안 울고 씩씩하게 있을게. 그렇게 저희는 울면서 헤어졌습니다. 제가 먼저 양부모님을 만났고 한 달 뒤 형이 미국으로 입양되어 갔단 말을 들었습니다. 왜 형은 해외로 입양됐는지 그 내막은 알 수가 없어요. 막연히 살다 보면 언젠간 어른이 될 테고 그럼 형을 만날 거라고 굳게 믿었는데 갑자기 미국으로 갔단 말을 듣고 무서워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신 형을 볼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과 난 철저하게 혼자가 됐던 외로움이 어린 절 엄습했습니다. 뭐야. 저는 몰랐는데 다리가 너무 짧지 않아? 무슨 발발이도 아니고 완전 쇼다리야, 쇼다리. 못 먹어서 그런가 보지. 당신이 애들 좋아하는 것 좀 해 먹여. 어머, 이 사람 미쳤나 봐. 나 오늘 네일 아트 받았어. 이것 봐, 광나는 내 손톱. 근데 이거 기스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다시 해줄 거냐고. 아유, 그놈의 네일 아트 진짜. 됐어. 그냥 피자 2판 시켜서 먹자. 애들 뭐라도 좀 먹여야 될 거 아니야. 세상에 알려진 것과 달리 양부모는 아주 양심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마음으로 낳은 아이들을 입양해 키운다면서 이름을 알리고 셀럽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입양된 고아들을 양부모에게 귀걸이나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였죠. 바깥에 나갈 땐 화목한 가족처럼 연기를 하고 집에선 아이들을 방치했습니다. 전 그렇게 양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눈치를 보며 자랐어요. 양어머니는 제 키가 작아서 꼴 보기 싫다고 대놓고 말했죠. 다리 수술하자, 다리 수술. 철심 박으면 얘 다리가 커지지 않을까? 여보, 병원 좀 알아봐요. 다리 늘리는 수술 좀 하게. 전 무서웠습니다. 진짜로 제 다리를 잘라서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할까봐 밤마다 방문을 꼭 잠근 뒤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짧은 다리부터 학교 성적까지 저의 모든 것이 양부모의 눈에 차지 않았죠. 저처럼 입양되어 온 다른 아이들은 양부모의 눈에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컨닝도 불사했고 학교에선 모범생인 척 굴었지만 뒤에선 서로 욕하고 증오하고 미워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방송국에서 취재를 왔었어요. 그러면 저희는 누구보다 화목한 척, 행복한 척 연기를 해야 했죠. 하지만 전 도무지 뻔뻔하게 연기를 할 수가 없더군요. 야, 이번 영상 봤어? 왜 너만 썩은 표정이야? 우리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맨날 죽상으로 그러고 있냐고. 너 뭐가 불만인데? 우리가 안 해준 게 뭐야? 학교 보내줘, 학원까지 보내줘. 뭐 너희를 굶기기를 했니? 돈 벌어오라고 일을 시켰니? 더 이상 뭘 어쩌라는 거야? 설마 너희 친부모처럼 살뜰하게 사랑해 우리 아들 쪼쪼쪼쪼쪼 이러는 걸 바라는 건 아니지? 설마 아니지? 너희 같이 비즈니스 하는 사이에 그러는 거 아니다? 알았으면 이제 카메라 앞에서 제대로 해. 우린 평판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알았어? 네,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다리도 짧은 게 머리까지 나빠. 어디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너 자꾸 이러면 파양한다. 너 파양하면 알지?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밥 먹고 살려면 여기에 규칙을 따르라고. 알겠니, 멍청아? 사춘기가 되자 양부모를 향한 미움과 원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어디에도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천덕꾸러기로 지내던 전 18살이 되자 가출을 감행했어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집을 나와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가 재개발에 들어간 텅 빈 주택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문이 열려있는 빈집이 있어서 들어가 잤습니다. 쌀쌀한 가을바람과 한기가 깨진 창문 사이로 퍼져나왔습니다. 문득 돌아가신 엄마와 아버지, 그리고 미국 어딘가에 있을 형이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에게 나눠주신 목걸이를 손에 쥐고 기도를 했습니다. 형 잘 지내? 나는 잘 못 지내. 나 너무 힘들어, 형. 형이 이 기도를 듣고 있다면 나한테 와주면 안 될까? 나 형 너무 보고 싶어. 나 좀 살려줘, 형. 형을 부르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성인이 되면 만나자고 약속했던 형인데 과연 형을 만날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막막하고 무서워서 오들오들 떨면서 태아처럼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 후로도 빈집이 아니면 놀이터 원통형 미끄럼틀이나 상가 건물 계단 아래서 밤을 지새우고 배가 고프면 길바닥에 떨어진 삼각김밥을 주워 먹으며 지냈습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씻으며 연명하듯 노숙자처럼 살았어요. 배가 고파서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공사장에 일용직으로 하루살이를 했죠. 막노동도 초짜라서 당연히 벌이가 좋진 않았습니다. 끼니라고 해봐야 쌀과 계란, 간장, 쿨피스가 전부였어요. 공사장에서 만난 어른들의 소개로 인력사무소를 통해 물류센터 상하차 일을 했습니다. 길가에서 준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이고 일을 했죠. 저녁 8시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택배를 분류하면 일당 5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루살이론 돈을 모으기 힘들었어요. 돈이 있으면 찜질방에서 자고 없으면 노숙을 하며 지내다 보니 어느덧 22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지인의 소개로 등산화를 만드는 제조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기숙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2년 계약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계약 기간이 끝나고 정직원으로 채용되었죠. 국산 등산화를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야심이 있는 사장님이 꿈과 야망이 큰 분이셨는데 마음은 또 선해서 저희 직원들에게 참 잘해주셨어요. 모든 직원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시고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해주셨죠. 검정고시로 고졸 학력을 얻게 해주신 것도 사장님의 지도 덕분이었습니다. 이후 절 야간대학도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지금도 전 사장님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어쩌면 제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것도 사장님 덕분일까요? 제가 이 회사에서 마음이 예쁜 한 여자를 만났거든요. 광수 씨 여권 있어요? 네, 여권이요? 없는데 갑자기 여권은 왜요? 대표님이 이번 박람회 광수 씨 데려간다고 여권 만들라고 하셨어요. 왜 미넨에서 세계 아웃도어 박람회 한다고 광수 씨 알 거라고 하시던데요? 저는 그거 대표님이 술김에 그러시는 줄 저 오후에 구청에 들어가는데 그때 같이 가실래요? 신분증은 갖고 계시죠? 네, 민증 있습니다. 그럼 이따 봬요. 미나 씨는 총무실에서 격리로 근무하는 참하고 예쁜 아가씨였어요. 미나 씨는 업무 때문에 전 여권을 발급하러 같이 구청에 갔던 날, 회사로 복귀하려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어요. 우산이 없었던 저흰 당황했죠. 갑자기 비가 어떡하죠? 주차장까진 꽤 걸리는데. 전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서 얼른 미나 씨와 같이 뒤집어 썼습니다. 마치 영화 클래식의 조인성과 손예진처럼요. 언젠가 봤던 영화 속의 주인공 같은 행동을 했을 뿐인데 막상 둘이서 비를 피해 뛰어가자니 이상하게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대더군요. 그런데 그 가슴 떨림은 저만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미나 씨와 전 자주 눈이 마주쳤죠. 솔직히 말하면 제 눈이 미나 씨를 쫓고 있었죠. 제 온몸의 세포가 오로지 미나 씨에게 집중되던 그 시절.
전 가슴앓이마저 너무 행복했습니다. 가진 것 없고 자신감도 없었지만 사랑의 열병에 빠진 전 그 마음을 도저히 숨길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 미나 씨에게 고백을 했죠. 미나 씨, 미나 씨 좋아합니다. 미나 씨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해요? 고장난 녹음기처럼. 죄송합니다. 미나 씨 저와 사귀어 주세요. 네? 저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정말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그게 매일매일 미나 씨만 생각나요. 미나 씨만 보고 싶고요. 미나 씨는 저 어때요? 광수 씨는 제가 좋아하는 외모에 대표님이 제일 신뢰할 정도로 성실하고 과묵한 듯 하지만 할 말은 다 하는 성격까지 저도 다 마음에 들어요. 진짜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 1일입니까? 글쎄요. 광수 씨가 저희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사귀는 건 좀... 그거야 당장 말씀드릴게요. 미나 씨 미나 씨는요. 제가 본 여자 중에 제일 이쁘고요. 그리고 엄청 똑똑해요. 제 월급 펑크 나는 일 없이 야무지게 일 정말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른들 공경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인품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분이시죠. 거기에 얼짱의 능력자의 인성까지 짱짱 좋은 미나 씨랑 사귄다면 저는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운남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진짜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죠? 물론이죠. 미나 씨, 저 아시잖아요. 거짓말 못하는 거. 알죠. 잘 알죠. 그렇게 미나 씨와 전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미나 씨도 저처럼 부모를 일찍 여의고 큰 이모 집에서 성장했고 지금은 회사 기숙사에서 지냈어요. 그런데도 구김없이 맑고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딜 가든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사람이요. 대표님과 직장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저흰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가 27의 봄이었죠. 그리고 이듬해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우리 애기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자기 집에 혹시 이름 돌림자가 있어? 글쎄, 나는 광수, 형은 광식이었으니까 우린 광자 돌림이었는데 내 밑에는 무슨 돌림자인지 잘 모르겠네. 아, 맞다. 자기 형은 미국에 입양됐다고 했지. 아마도 그럴 거야. 입양돼도 서로 연락하기로 했는데 편지 한 통이 안 오더라고. 보육원 통해서 편지 한 통은 보낼 줄 알았는데. 보육원에 찾아가서 물어봤어? 형 입양한 집 주소 정도는 알려주지 않을까? 친동생인데 그 정도는 알려주겠지. 그게 보육원에 갔다가 양부모 집에 끌려갈까봐 그게 겁이 나서 보육원을 피해 다녔거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네. 아내의 말을 듣고 전 보육원으로 찾아가 형 소식을 문의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미국 미네소타주 앤더슨 씨 집에 입양됐다는 정보를 알 수 있었어요. 저희 회사에서 제일 브레인이라고 하는 김 과장님에게 부탁해서 서류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만 주임님, 그런 분 안 계신다는데요? 타일러란 사람도 안 산대요. 네, 바쁘신데 일부러 시간 내서 전화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김 과장님. 형님이라고 하셨죠? 저도 엄청 기대했는데 못 찾아서 너무 아쉽네요. 아닙니다. 과장님, 다 하늘의 뜻이겠죠. 언젠간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찾아봐야죠. 하지만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20년 전 주소로 사람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 같았습니다. 그렇게 전 1년 만에 포기를 하고 말았죠. 어느덧 제 나이도 30쯤이 되어 아들 하나를 둔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둘째를 임신하고 출산 휴직 중이던 그때
다니던 공장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회사 매도할지 모른다는 이야기 들었어? 어? 아니, 누가 그래? 총무부 후임 수연이가 지금 회사 상황이 최악이래. 대표님이 중국 공장 만들고 진출하려다가 실패했지. 게다가 지난해부터 실적도 나쁘지. 뭐 제일 힘든 시기긴 해. 여보, 얼마 전 증권사 사모펀드 지분 투자자를 찾고 있는데 반응이 없대. 이렇게 가다간 회사 넘길 것 같다고. 설마 대표님이 이 회사 얼마나 아끼는지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모르겠어. 대표님 사람이 너무 좋으셔서 찝찝한 게 있어. 뭐? 뭐가 찝찝한데? 있지, 곽상무 말이야. 회사 창립 멤버라고 대표님이 진짜 아끼고 뭐든 오냐오냐 해주셨잖아. 근데 그분 뒷돈 횡령하는 거 꽤 됐거든. 이중장부 만든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뭐라고? 수연이가 알 정도면 대표님도 아실 텐데 왜 가만히 계시는지 모르겠어. 그랬습니다. 개국공신이나 다름없던 곽상무와 송전무 패거리가 대표를 몰아내고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회사 회계에 장난을 쳤고, 그 바람에 회사는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투자처까지 나타나지 않아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대표님은 회사의 위기와 존망 앞에 결단을 내려야 했는데, 경영 실패에 대한 고통보다 자신이 믿었던 동료들의 배신에 더 크게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결국 대표님은 눈물을 머금고 회사를 곽상무 일당 손에 건네주고 말았죠. 대표님, 박주임, 아들은 잘 자라고 있고 그 둘째 출산은 언제야? 대표님, 이렇게 가시면 어쩝니까? 내 불찰인 걸 어쩌겠나. 등잔 밑이 어두운 줄도 모르고 도적을 아군인 줄 착각하고 믿었으니 내가 누굴 원망하겠어. 그 사람들 횡령으로 고소하면 안 되나요? 다 알아봤네.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어. 뭐 어쨌든 박주임, 그동안 정말 고마웠네. 우리 공장 처음 올 때 눈이 초롱초롱한 청년이었는데 벌써 아이들 아빠가 됐어. 대견해. 응? 아주 기특해. 대표님, 제발 떠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자네 내 꿈이 뭔지 알지? 내가 만든 등산화 세계 최고로 만드는 거잖아. 비록 난 떠나지만 자네가 그 꿈 이뤄주게. 응? 우리 직원들이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난 이제 밖에서 응원함세. 끝까지 회사를 지키지 못해서, 자네들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그거 진짜 정말 미안하네. 눈가가 붉게 물든 사장님이 회사를 떠나시던 뒷모습을 오랫동안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뒤 회사의 새 사장이 된 곽상무는 그야말로 최악의 사장이었어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근로자의 노동력과 임금을 착취하는 악덕 고용주가 바로 새로운 곽 사장이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면서 직원들 면담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했어요. 이 과정에서 정직원까지 기존 근로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 작성하지 않으면서 일당직으로 돌렸습니다. 오랫동안 공장에서 일했던 형편이 어렵고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은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사인을 다 하셨고요. 저도 마지못해 2년 계약직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당장 때려치우고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 하나 싶었지만 배운 게 도둑질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냥 묵묵히 회사를 다녔습니다. 전 대표님의 당부도 마음에 걸렸고요. 그런데 곽 사장은 해도 해도 너무하더군요. 한여름 폭염으로 전 국민이 더위를 먹고 있을 때 절전을 해야 한다면서 공장 에어컨을 아끼는 바람에 일사병으로 쓰러지는 분들이 속출했어요. 공장은 찜통같이 더운데 사장실과 회사 사무실은 에어컨을 쌩쌩 틀어서 두꺼운 옷을 입고 근무를 하더군요.
공장의 근로자들은 더위를 먹고 쓰러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 한여름을 견뎠는데 3개월치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한 피치 못할 상황이라고 둘러댔지만 이건 대놓고 그만 회사를 나가란 뜻이었죠. 곧 아내의 출산일이 다가오는데 저금 통장 잔고는 바닥을 치고 있으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군요. 다달이 아파트 대출금과 통신비와 공과금이 나가는데 돈이 없으니 한숨만 나왔습니다. 여보, 불안하지? 그러지 말고 회사에 가서 밀린 월급을 달라고 해보면 어떨까?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 당신은 걱정 말고 라마즈 호흡이나 연습해. 응?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전 사장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밀린 월급을 받아내겠다는 각오로 쳐들어갔어요. 마침 곽 사장은 소파에 앉아서 송이사와 차담을 나누고 있더군요. 아, 박 주임, 뭔 일인가? 내가 자네를 불렀었나? 아니요, 사장님. 급한 사정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곽 사장이 가소롭다는 듯 하품을 하면서 절 쳐다보았습니다. 사장님, 지난 3개월 진짜 덥지 않았습니까? 더운데도 저희 공장 사람들 야근에 특근까지 달렸습니다. 무더위에도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달린 거는요, 회사가 다시 잘 돌아가서 저희도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싶은 마음 때문이에요. 아이, 누가 뭐래나. 다 회사 잘 되라고. 에너지 절약해 당장 급한 자금난 해결하라고 임금 체불 좀 했다. 꼴랑 그거 가지고 파르르 떨면서 사장실을 찾아오나? 응? 아유, 예전 사장은 니들 오냐 하면서 직원들 뒤도 닦아주고 긁어주고 그랬는지 몰라도 난 아니야. 어? 난 칼 같은 사람이야. 사장님, 알겠습니다. 근데요, 지금 당장 저희 가족들 굶게 생겼습니다. 저희 집 말고도 다른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3개월이나 월급이 밀리니까 여기저기 대출받아서 겨우 삽니다. 공장 하나 믿고 입에 풀칠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회사에 정이 많이 들어서 다른 공장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유, 그놈의 정. 우리나란 이래서 역 같아요. 도대체 정이 뭐길래? 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는 거고, 중이 싫으면 절은 내보내면 되는 거지. 어? 안 그래요, 송 이사님? 어유,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정스럽게 군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챙기다가 회사 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일단 회사부터 살려놓고 봐야지. 직원들이 말이야,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애사심이란 게 있으면 자기들이 먼저 월급을 내놓고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이래야지. 아유, 역시 송 이사님은 나랑 잘 통한다니까. 전 돌아서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곧 태어날 아기와 2살배기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 전 이대로 절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내키진 않았지만 사장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밀린 월급 주세요. 저 자식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입니다. 아들 분유값, 이웃이 제가 받은 월급으로 당당하게 살 거예요. 아이, 답답하네 이 사람 진짜. 이놈 이거 말이 안 통하네. 송 이사가 제 멱살을 잡고 절 일으켜 세웠습니다. 야, 어디서 행패야. 너 변사장 끄나풀이지, 응? 지금 변사장이 시켜서 이러는 거지? 아닙니다. 사장님하고는 상관없어요. 전 그냥 월급만 받으면 됩니다. 제가 노동하고 정당하게 받는 대가를 왜 이렇게 애원하고 구걸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정당한 대가? 이 자식 보게. 갑자기 제 오른쪽 뺨에 불에 맞은 듯 뜨거워졌습니다. 송 이사가 제 뺨을 세차게 갈겼어요. 전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다시 송 이사의 따귀가 날아왔죠. 하지만 굴하지 않고 전 다시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곽 사장이 악에 받쳐 저에게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휴, 야야야야, 어? 네가 오뚝이야? 어?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오뚝이냐고 이 자식아.
너 오늘 병풍 뒤에서 향 냄새 맡고 싶은가 본데. 좋아. 어디 끝까지 해보자. 아유. 분이 풀리지 않는지 손목에 차고 있던 롤렉스 시계를 풀곤 손가락을 꺾으며 두두둑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 멱살을 잡았죠. 곽 사장의 주먹을 쥐고 절 겨누었을 때 갑자기 사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사장님, 저희 공장 견학 담아는 사장님? 때마침 세계 명품 아웃도어 업체에서 아웃소싱과 MOU를 맺기 위해 방문한 바이어가 사무실로 들어온 거였어요. 외국 바이어의 안내를 맡았던 직원은 사장실 분위기를 보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그런 사정을 모르는 바이어는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전 누가 들어오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사장의 발에 매달렸습니다. 사장님, 밀린 월급 정산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사장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장이 어금니를 꽉 깨물고 대답했죠. 아유, 진짜 이거. 알았으니까 나가봐요, 빨리. 송이사가 절 벌떡 일으켜 세운 뒤 멱살을 끌고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려고 할 때였어요. 외국에서 왔던 바이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잠시만요. 저기 이 목걸이 어디서 났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전 그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외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국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눈동자 초점이 정확하게 제 목을 향해 있었습니다. 조금 전 사장과 전무에게 멱살을 잡히고 두들겨 맞고 있을 때 제 목걸이가 밖으로 삐져나왔는데 아무래도 그걸 말하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러시죠? 제 목걸이와 너무 비슷해서. 저도 그런 목걸이가 있거든요. 바이어가 자기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목걸이는 제 것과 쌍둥이처럼 똑같았죠. 반지 모양의 링 펜던트의 체인으로 된 백금 목걸이. 이건 아버지가 보육원에 들어갈 때 저희 형제에게 나눠주신 선물이었어요. 꼭 다시 찾아오겠단 약속의 징표. 형? 혹시 광식이 형? 설마 광순이? 진짜 광수야? 형, 맞아, 나 광수야, 박광수. 아빠 이름 박광진, 엄마 이름 김원희, 형 이름은 박광실, 그리고 난 박광수. 바이어가, 아니 광식이 형이 절 얼싸안고 영어로 뭐라고 블라블라 짓거렸습니다. 곽 사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죠. 뭐야, 뭔데? 둘이 아는 사이야? 그런가 본데요. 한국말도 할 줄 알아요. 게다가 커플 목걸이까지. 혹시 이 두 사람 연인 사이 아닙니까? 설마. 진짜면 대박인데. 오늘 두 사람 커밍아웃 하는 거야 그럼? 곽 사장과 통역을 맡은 직원이 나누는 대화를 묵살한 채 형은 손으로 제 얼굴을 찬찬히 쓰다듬었습니다. 광수야, 우리 광수 이렇게 다 자라서 형이 몰라봤네. 형이야말로 아빠랑 완전 똑같이 생겼어. 아닌데? 네가 더 아빠같이 생겼는데? 형이 곽 사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무실엔 둘만 남아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형,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미네소타에 산다고 해서 전화했는데 20년이 흘러서 그런지 연락이 안 되더라고. 나 10년 전에 LA로 옮겼어. 양어머니 건강 때문에 좀 따뜻한 곳이 필요했거든. 형, 미국에 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했어? 처음엔 바디랭귀지 했지. 사실 처음에 적응할 때까지 말도 잘 안 했어. 양부모님은 어때? 좋은 사람들이야? 날 입양할 당시에 간절하게 아이를 원했다고 하더라고. 결혼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어서 입양하기로 했는데 양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대. 그래서 양 할아버지의 입김이 작용한 거지. 한국에 대한 애틋함과 관심으로 한국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한 거.
근데 양부모님의 나이가 좀 많으셔서 너무 어린아이가 아닌 어느 정도 성장한 아이를 입양했으면 했대. 그래서 내가 가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 양부모를 따라 낯선 미국 땅에 도착한 형은 처음엔 대화가 통하지 않아 적응에 힘들어했지만 양부모의 따뜻한 보살핌과 영어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미국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귀공자와 같은 외모와 수학 올림피아드, 미네소타주 백일장, 사생대회, 육상대회 나가서 대상을 타면서 지역에서 유명인이 되었다고 했어요. 고등학교도 최고의 살인 명문의 수석으로 입학하고 대학도 명문대를 졸업한 수재로 성장했으니 직장도 형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 들어갈 수 있었대요. 하지만 형은 친구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세계적인 아웃도어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형 진짜 대박이다. 그 회사가 형 거라고? 세상에, 그 말로만 듣던 4천억 부자가 우리 형이란 말이야? 아빠 엄마가 아시면 진짜 좋아하시겠다. 넌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보육원 원장 선생님 말론 정말 남부럽지 않은 집에 널 입양시킨다고 했는데 부자의 직업도 좋고 진짜 선한 일 많이 하시는 좋은 부모라고. 넌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전 명망 높은 집안에 입양되어 갔지만 겉보기와 달리 입양 아들을 자신들의 장식품으로 치부했던 양부모와 그 집을 가출하고 살아왔던 제 고난과 역경의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분들은 자식에 대한 기준이 높았던 것 같아. 학교 성적은 우수해야 하고 외모적으로도 월등해야 하고 자기들 옆에 섰을 때 자기들의 업적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자식이 필요했는데 난 그러기 싫더라. 말을 안 들으니까 체벌도 어찌나 가혹하던지. 지금도 생각도 하기 싫어. 꾹꾹 참고 살다가 18살이 됐을 때 욱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왔는데 정말 갈 데가 없어서 공중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마트 화장실에서 양치질하고 빈집에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결국 여기 공장까지 오게 됐네. 그러니까 울지 마, 형. 형 잘못이 아니잖아. 불쌍한 내 동생. 난 바보같이 원장님 말에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 말이 안 통하는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아유씨. 형은 많이 분했는지 F로 시작하는 욕을 마구 퍼부었습니다. 형 괜찮아. 난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이제 나 2아이 아빠다. 우리 둘째 태어날 때 형까지 만나서 너무 좋다. 형도 결혼했지? 나도 했지. 아쉽게도 아이는 아직 없고 갑자기 조카 둘이 생겼네. 근데 아까 사장실에서 왜 무릎을 꿇고 있었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형한테 다 말해봐. 그게 실은 이 회사가 참 좋은 회사야. 전에 사장님이 좋은 분이라 직원들한테 참 잘해주셨거든. 근무 계약도 철저하게 지키고 시간의 수당이며 인센티브도 칼같이 나왔고 사원복지도 대기업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좋았었어. 그런데 재작년에 중국 진출한다고 무리를 하는 바람에 자금난에 허덕이고 부도 위기를 맞았거든. 그때 상무였던 지금의 곽 사장이 전 사장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회사를 차지한 거야. 와이프 말론 뭔가 횡령에 꿍꿍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공돌이가 무슨 재주로 그걸 증명하겠어. 다들 심증은 가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곽 사장이 오너가 된 뒤로 악덕 고용주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더라고. 지난 여름엔 에어컨 바람도 없이 공장을 돌리는데 사람들 막 픽픽 쓰러지고 거기에다가 3개월치 월급도 안 주잖아. 나 곧 있으면 둘째도 태어나는 마당에 이러단 진짜 죽겠다 싶어서 이판사판으로 사생결단 내려고 왔다가 무릎을 좀 꿇게 된 거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형이 곽 사장을 불러들였습니다. 전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사장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기로 했던 아웃소싱과 MOU 건은 없었던 걸로 하시죠.
갑자기 왜 이러는 거요? 어? 아주 두 사람 뭔데? 어? 혹시 그 두 사람 게이야? 어? 그지? 나 이 둘이 수상하다 했어. 야, 너 딱 걸렸어. 내가 니들 그 세상에 다 폭로할 거야, 진상을. 뭔 개뼈다귀 같은 소리야. 당신이 때린 이 사람 내 친동생.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친동생이라고. 뭐 친동생이라고? 아, 진짜 친동생?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보면 몰라. 입양됐잖아. 그런데 감히 내 귀한 동생한테 손찌검을 해? 계약 파기는 물론이고 당신이 이 회사를 매수하면서 어떤 불법을 썼는지 내가 다 파헤칠 거야. 그리고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도 고스란히 돌려줄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아무쪼록 기대하셔. 형은 정말 한치의 빈틈도 없이 악덕 곽 사장이 저지른 온갖 편법과 횡령과 비리를 다 밝혀냈습니다. 물론 형이 고용한 최고의 변호사가 한 일이지만요. 덕분에 저희 직원들은 밀린 월급도 다 받아냈고 회사 매도 과정에 있었던 불법을 밝혀내 전 사장님이 다시 회사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곽 사장이 매일같이 찾아와 무릎을 꿇고 애원해도 전 가볍게 모른 척을 했습니다. 어찌나 통쾌하던죠. 그러는 사이 저희 집에 둘째가 태어났어요. 둘째는 딸인데 엄마를 안 닮고 절 닮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니, 이거 완전 생긴 게 광수인데 광수 너 어렸을 때 내가 봤던 광수랑 똑같이 생겼네. 형, 딸한테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여보, 돈 많이 벌어야겠어. 은우님한테 가려면 지금부터 저축해야겠다. 재수씨,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미국 땅으로 가는 건 어때요? 아메리칸 드림을 제가 이뤄드릴게요. 저와 아는 형을 따라서 미국 LA로 이민을 갔습니다. 형은 엄청난 부자의 유명 인사들과도 친했어요. 형 부부와 저희 부부가 식사를 하고 있는 식당으로 베컴 가족이 들어오고 톰 크루즈가 지나가는 일상이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전 지금 형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장에서 일했던 노하우를 살려서 조금이라도 형한테 보탬이 되고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만간 제 브랜드의 제품도 만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땐 제 두 아이의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날이 하루빨리 오길 두 손 모아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